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우리들의 치열한 영혼의 성장 기록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데미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신념을 표현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다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소장한 베아트리체의 초상이 그녀와 충분히 닮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그려보려고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기쁨과 희망에 차서 종이와 물감과 붓을 사왔고, 방에는 팔레트, 유리잔, 도자기, 접시, 연필을 준비했다. 조그만한 튜브 속에 든 고운 색깔 템페라 물감들이 나를 매혹했다. 처음으로 물감을 뽀얀 접시 위에 짰을 때 그 빛깔은 지금까지도 눈에 선하다. 타는 듯한 크롬옥시드 그린이었다. 나는 신중하게 그려나갔다. 얼굴 같은 건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것부터 시작했다. 장신구, 꽃, 상상으로 그린 풍경화 소품. 나는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서 그림 물감 세트를 처음 가져본 아이처럼 행복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베아트리체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장은 완전히 망쳐져서 찢어버렸다. 거리 이곳저곳에서 만났던 얼굴인데 떠올리려고 할수록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기억해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생각과 직관이 이끄는 대로 그림 물감과 붓이 뻗어가는 대로 그렸다. 꿈속에서 본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계속 시도했더니 한 장 한 장 더해질 때마다 모습이 한결 선명해졌고 결코 실제와 똑같지는 않아도 내가 꿈꾸던 모습에 가까워 갔다. 나는 갈수록 거의 무심히 꿈꾸듯이 줄을 그었고 딱히 모델을 떠올리지 않으며 색을 칠했다. 잠재의식의 어설픈 장난 같은 그리기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새에 이제까지 그린 어떤 얼굴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나를 잡아끄는 얼굴을 완성했다. 베아트리체의 얼굴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뭔가 비현실적인 얼굴이었는데 그래서 별로였다는 게 절대 아니다. 소녀라기보다는 차라리 소년의 얼굴이었고 머리칼도 그녀의 옅은 금발이 아니라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었다. 턱은 단단하고 야무져 보였고 입술은 꽃잎처럼 붉었다. 전체적으로 약간 딱딱하고 가면 같은 느낌을 주었지만 인상이 아주 강렬했고 신비로운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내가 완성시킨 그림 앞에 앉아 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신상이나 신성한 가면처럼 보였고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같았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으며 몽상에 빠진 듯 하면서 강한 의지가 엿보였고 딱딱한데도 은밀한 생명력이 충만했다. 이 얼굴은 내게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내게 속해 있으면서도 내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확실히 누군가와는 닮았는데 그게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이 얼굴은 한동안 내 내리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생활했다. 나는 그림을 서랍에 넣고 잠가두었는데 혹시라도 누가 보고 놀려대는 게 질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되기가 무섭게 그 그림을 꺼내어 보았다. 저녁에는 침대 맞은편 벽지 위에 핀으로 꽂아놓고는 잠들 때까지 바라보았고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쳐다보았다. 정확히 그 시기에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많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요 몇 년간 나는 꿈을 꾼 적이 없었다. 이제 꿈들이 아주 새로운 종류의 영상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는데 초상이 점점 자주 등장했다.
그 얼굴이 살아서 내게 말을 거는데 호의적일 때도 있고 적대적일 때도 있어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되었다가 무한히 아름답고 조화된 고귀한 모습도 되었다가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러한 꿈에서 깨어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얼굴은 굉장히 익숙한 눈길로 나를 보았고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나를 잘 알듯 예전부터 줄곧 나를 지켜본 듯 했다. 나는 흥분을 억누르며 그림 속 얼굴을, 순 많은 갈색 머리칼과 여성적인 분위기의 입술을,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밝은 단호한 이마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머릿속에 차츰 눈에 익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나는 침대에서 튀어나와 그림에 바싹 다가서서 초록빛의 큰 눈을 물끄러미 내게 고정된 눈동자로 들여다보았다.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약간 치켜 올라가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오른쪽 눈이 실룩했다. 아주 살짝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작은 움직임에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왜 이렇게 늦게 알아차렸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그 후 나는 종종 내가 기억하는 데미안의 진짜 표정들과 그림을 비교했다. 닮기는 했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틀림없이 데미안이었다. 어느 초여름 석양 무렵 서쪽 창문을 통해 기울어져 가는 태양빛이 붉게 비쳐들었다. 방안이 어두워져 갔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초상, 아니 데미안의 초상을 창틀에 고정시켜서 그림에 석양이 비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러자 얼굴 윤곽은 흐려져서 몽롱해 보였지만 붉게 그늘진 눈과 밝은 빛의 이마와 유난스레 붉은 입술은 더 강렬하게 타올랐다. 석양이 사라진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점차 그 얼굴이 베아트리체나 데미안이 아니라 나라고 느껴졌다. 나와 달마스가 아니라 내 삶을 결정짓는 것, 내면의 나, 나의 운명, 나의 신이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다시 친구를 만난다면 그 친구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언젠가 내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이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도 이러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운명의 울림이자 리듬이 될 것이다. 그 무렵 나는 이제까지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훗날에도 니체를 제외하면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책은 거의 없었다. 편지와 잠언이 수록된 노발리스의 책이었다. 내용의 대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도 그 구절들은 하나같이 내 마음을 잡아 끌고 긴장시켰다. 지금 그 잠언의 한 구절이 불현듯 떠오른다. 나는 그 구절을 초상 아래에 적었다. 운명과 기질은 하나의 개념에 대한 두 개의 이름이다. 그 말을 나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나는 내가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지은 소녀와 여전히 자주 마주쳤지만 이미 거기에 동료는 없었다. 그저 부드러운 조화와 어떤 예감만 있었다. 그대와 나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대의 실체가 아니라 그대의 모습만 그럴 뿐이었다. 그대는 내 운명의 일부다라고. 막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강렬해졌다. 나는 그의 소식을 수년간 듣지 못했다. 딱 한 번 방학 때 그를 마주치긴 했다. 지금에야 나는 이 잠깐의 만남을 이 기록에서 숨기고 있었음을, 수치심과 허영심 때문에 그랬음을 깨달았다. 이것을 만회해야겠다. 술집에 드나들던 시절, 방학 때 고향에 갔을 때였다. 나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산책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심스러운 거리의 건달들을 구경하며 건들건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옛 친구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이 움찔했다. 정광석화처럼 프란츠 크로머가 떠올랐던 것이다. 제발 데미안이 그때의 일을 잊었기를. 그에게 신세 갚을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했다. 어리석은 아이 때의 일에 불과하긴 하지만 신세는 신세였으니까. 그가 내가 인사를 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는 듯 했기에 나는 되도록 태연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옛날과 똑같은 데미안의 악수였다. 꽉 움켜쥐는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남성적인 악수. 그가 주의 깊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싱클레어, 너 많이 컸구나.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젊어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찮은 대화들 뿐이었고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예전에 내가 몇 번이나 편지를 썼다가 답장을 받지 못했던 일이 생각났다. 아, 제발 그가 바보 같은 편지들도 잊었기를. 그는 편지에 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아직 베아트리체도 초상화도 없었고 나는 황량한 시기에 한복판에 있던 참이었다. 도시 외곽을 지날 때 내가 술 한 잔 사주겠다고 말했고 그는 좋다고 했다. 나는 잔뜩 멋을 부리며 와인 한 병을 주문해 잔에 채우고 그와 잔을 부딪히고는 학생들이 흔히 그러하듯 첫 잔을 단숨에 비웠다. 술을 자주 마시는구나.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나른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것 말고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아직까지는 제일 재미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럴지도 모르지. 제법 근사한 점도 있으니까 말이야. 도치의 황홀함과 바쿠스적인 면이 말이야. 하지만 술집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런 멋은 다 잊어버리더라. 술집을 전전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건달들이 하는 짓 같아. 그래, 하룻밤쯤 타오르는 햇불 곁에서 진짜 정신없이 취해보는 거야 좋지. 그러나 매일매일 연거푸 술잔을 기울이는 게 정말 잘하는 짓일까? 매일 밤 단골 술집 술상을 보고 있는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겠니? 나는 술을 마시며 저기에 찬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글쎄, 누구나 파우스트 같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데미안은 다소 놀랍다는 듯이 나를 보았다. 그러고는 예전처럼 신선하고 우월감이 느껴지는 웃음을 지었다. 이런 걸로 다투지 말자. 아무튼 술꾼이나 건달의 생활이 평범한 모범 시민의 일상보다 더 활기찰 수도 있어.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방탕한 생활은 신비주의자가 살기 위한 최선의 준비활동이래. 예언자가 되는 건 언제나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인물이거든. 그도 예언자가 되기 이전에는 학락가였고 방탕하였어. 나는 데미안의 이야기가 미심쩍었고 훈계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냉담하게 말했다. 누구나 다 자기 방식대로 살겠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언자 같은 거 될 마음이 전혀 없어. 데미안은 눈을 지그시 내리깐 채 알아들었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봐, 싱클레어. 내게 잔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야. 나나 너나 네가 왜 요즘 술을 마시는지 모르고 있고 아마 내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는 그것은 알고 있겠지.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있음을 깨달으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이만 실례할게. 집에 가야겠어. 우리는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몹시 마음이 상해서 그대로 혼자 앉아서 남은 술을 다 마셨다.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데미안이 벌써 술값을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기분이 훨씬 더 나빠졌다. 이 사소한 사건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가
그 교회의 술집에서 내게 한 말들을 이상할 정도로 생생하게 한마디도 잊지 않고 기억했다.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음을 깨달으면 도움이 될 거야. 아직도 창틀에 둔 이제는 빛이 완전히 사라진 그림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런데 여전히 두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그것은 데미안의 눈빛이었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눈빛이었다. 나는 데미안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그러나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도 몰랐다. 알고 있는 거라곤 그는 아마도 어느 대학에선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어머니와 함께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데미안과 관련된 일은 무엇이든 기억해 보려고 크로모의 일까지 더듬어 갔다. 그가 일찍이 내게 이야기해 주었던 정말 많은 것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는데 그 말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니며 내 상황과 꼭 들어맞았다. 최근 우리가 별로 기쁘지 않게 재회했을 때 말했던 방탕아와 성자에 관한 의미도 갑자기 마음속에서 분명해졌다. 정확하게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술에 취해서 몽롱하고 불결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정반대의 충동이 삶의 열정과 깨끗함에 대해 갈망과 신성함에 대한 동경이 되살아나지 않았던가. 내가 계속 기억을 더듬는 동안 밤이 깊어갔다. 밖에서 비가 내렸다. 내 기억 속에서도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나무 아래에서 데미안이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 캐묻고 내 비밀을 알아맞히던 때의 빗소리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나누었던 대화, 견진 성사 수업 시간, 하나의 기억이 끝나면 또 다른 기억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스 데미안과 맨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더라. 그 기억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시간을 두고 그 기억을 되살리는 데 열중했다. 그러자 그것도 떠올랐다. 그가 카인 이야기를 해준 뒤 둘이 우리 집 현관 아치의 새 기돌에 새겨진 낡고 퇴색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것이 흥미로우며 그런 물건에는 누구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의 꿈을 꾸었다. 데미안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조그맣고 잿빛이었다가 때로는 굉장히 커져서 여러 빛깔을 띠었다. 그렇지만 그는 나에게 그것은 언제나 똑같은 문장이라고 설명하고는 내게 그 문장을 삼키라고 명령했다. 그것을 삼키자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문장 속의 새가 내 안에서 되살아나서 점점 부풀며 나를 집어삼켜가는 것이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나는 잠에서 깼다. 내가 그렸던 꿈의 새는 여행을 떠나 내 친구를 찾았다. 가장 이상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답장이 왔다. 어느 날 학교 쉬는 시간이 끝나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책갈피 사이에 꽂힌 종이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종이는 우리가 가끔 수업 시간에 메모를 보낼 때 접던 모양으로 접혀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이제까지 어떤 친구와도 이런 장난을 해보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학교에서 유행하는 장난에 끼어보라는 권유겠거니 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서 종이 쪽지를 읽지도 않고 무심히 책 앞에 꽂아두었다. 그러다가 수업 중에 다시 그 쪽지가 손에 잡혔다.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생각 없이 펼쳐보니 거기에 몇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슬쩍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거기에 적힌 문장에 나는 얼어붙었다. 놀란 마음으로 다시 읽는 동안 심장이 전율하며 운명 앞에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다.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것은 데미안에게서 온 답이었다.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그 새 그림을 몰랐다. 그가 그림을 받고 뜻을 이해해서 내게 알려준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인데 대체 아브락삭스가 뭐지?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다.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났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수업은 젊은 보조교사 담당이었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으로 매우 젊고 괜한 잘난 척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우리는 플랜 선생님의 지도로 헤로도토스의 작품을 읽었다. 이 강독 수업은 내가 흥미있어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이날만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을 펼쳐놓은 채 선생님의 진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들을 따라갔다. 데미안이 예전 견진성사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옳은 말인지 여러 번 느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말이다. 내가 수업 중에 아주 강하게 내 생각에 집중하면 선생님들이 나를 내버려 뒀다. 하지만 정신이 산만하거나 졸릴 때면 갑자기 선생님이 옆에 와서 서 있었다.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정말로 깊은 생각에 몰두해 있다면 안전했다. 나는 강한 시선으로 상대를 노려보는 실험도 해봤는데 그것도 믿을만 했다. 데미안과 함께였던 시절에는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은 강한 시선과 깊은 생각만으로 매우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느꼈다. 지금도 나는 그런 방식으로 헤로도토스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치며 내 의식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선생님은 내 곁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부른 줄 알고 긴장했다가 나를 쳐다보고도 있지 않길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다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아브락삭스라고 말하고 있었다. 말의 첫머리는 듣지 못했지만 플랜 선생님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고대의 종파들과 신비주의 교단의 견해를 합리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고 단순하다고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고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매우 높은 수준의 철학적이고 신비로운 진리 탐구 활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지루한 마술이나 경박한 요술로 변해서 사기와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마술에는 본래는 고귀한 배경과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예로 든 아브락삭스가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고대 그리스인들의 마술 주문과 연관시켜서 오늘날까지도 특정 야만족들이 믿고 있는 어떤 악마의 이름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락삭스는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이름을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몸집의 젊은 학자는 섬세하면서도 힘있게 설명을 계속했다.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그 이름이 다시 거론되지 않자 나도 나만의 생각으로 주의를 돌렸다.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한다. 이 설명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우정을 나누던 최후의 시절에 데미안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숭배하는 신은 인위적으로 구분된 절반의 세계, 공적으로 허용된 밝은 세계만을 포용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온 세계를 숭배할 수 있어야 하니까 악마까지도 포용해야 하는 새로운 신을 갖거나 신에게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한다고. 지금 이 아브락삭스가 신이자 악마인
바로 우리가 찾던 신이었다. 나는 한동안 매우 열심히 그 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도서관을 다 뒤져도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내 본성은 원래 이런 식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 방식에 맞지 않았다. 그건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작은 돌멩이 정도의 진리만 찾아낼 뿐이니까. 한때 그리도 몰두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졌다. 아니, 서서히 뒤로 물러나서 가까워지니까 그림자처럼 흐릿해져서 가라앉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 대신 고립을 자초해서 목류병 환자처럼 지내온 나의 내면에 새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삶에 대한 동경 혹은 사랑을 향한 동경이었다. 또한 베아트리체를 숭배하는 동안 잦아들었던 성적 충동이 다시 솟구치며 새로운 대상을 갈망했다. 여전히 내 욕망은 충족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내 마음을 속이고 친구들처럼 소녀들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충족감을 얻기란 더욱 불가능해졌다. 나는 다시 생생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다. 사실 밤보다 낮에 빠지는 몽상이 더 많았다. 상상들, 이미지들, 욕망들이 내 안에서 수시로 일며 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떼어냈다. 나는 자연히 내 주변의 세계보다 내가 창조한 세계, 이미지들과 꿈들과 그림자들이 뒤섞인 세계에 더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연결되었다. 그때 어떤 특정한 꿈, 항상 되풀이된 환상이 내게 점점 더 중요해졌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문장 속의 새가 황금빛으로 환하게 빛나며 대문 위에 있었다. 집에서 어머니가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안으려 하니 어머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 키가 환칠하게 크고 힘이 셌는지 막스 데미안이나 내가 그린 초상과도 닮은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달랐다. 힘차 보이지만 정말로 여성스러운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나를 끌어당겨 몸이 떨릴 정도로 진한 사랑의 포옹을 해주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여 느껴졌다. 그 포옹은 신에게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제약이었다. 그 여인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그러니까 어머니나 데미안과의 수많은 추억들이 연상되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니까. 그녀와의 포옹은 경건한 숭배를 어겼지만 짜릿한 희열이 느껴졌다. 이 꿈에서 깰 때면 나는 엄청난 행복감에 떨거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 듯한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떨었다. 나는 이 암시의 꿈에서 내가 아브락삭스를 부르고 있음을 점차 감지했다. 쾌감과 공포, 남성과 여성의 혼합, 성스러움과 충격의 뒤섞임, 연약한 숨결을 간통하는 깊은 죄악. 이것이 내 사랑과 꿈과 아브락삭스의 이미지였다. 내게 사랑은 맨 처음 내가 불안하게만 여겼던 짐승 같은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더 이상 베아트리체의 초상에 마음을 바쳤던 경건하고 정신적인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양쪽 다였다. 양쪽 모두이면서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천사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존재였고 인간적이면서도 동물적인 것이고 최고의 선이자 극한의 악이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숙명 같았다. 깊은 동경심을 품은 동시에 깊은 두려움에 떨었고 사랑은 언제나 내 머리 꼭대기에 실제로 존재하며 나를 수시로 덮쳐왔다. 이듬해 봄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진학을 해야 했다. 아직도 나는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정하지 못했다. 나는 콧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뭘 해야 할지 몰랐고 특별한 목표도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내면의 소리, 꿈속의 이미지뿐이었다.
나는 이것이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나는 매일 그것에 저항했다. 내가 미친 건 아닐까?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걸까?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었다. 조금만 집중하고 노력하면 플라톤을 읽어냈고 삼각 함수 문제도 풀었고 화학식 분석도 이해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남들처럼 내면에 숨겨진 목표를 끄집어내서 확실히 내놓는 일. 남들은 자신이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명백히 말했고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며 어떤 현실적인 장점이 있는지도 잘 알았다. 나는 몰랐다. 언젠가는 나도 뭔가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이다. 이후 몇 년 동안 찾고 또 찾아 아무것도 못 되고 아무 목표도 못 이룰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서 목표를 이뤘는데 그것이 매우 사악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었다고 드러날 수도 있다.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나는 자주 꿈에 나타나는 거센 사랑의 형상을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다면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단지 데미안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언제쯤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그의 겨울 내내 나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폭풍우 속에서 지냈다. 고독함에 익숙해진 지 오래여서 새삼스레 고독이 나를 압박할 수는 없었다. 나는 데미안과 매와 나의 숙명이자 애인인 커다란 꿈의 이미지와 더불어 살았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버텨나갈 수 있었다. 그것들이 모두 광활한 세계를 향해 있었고 아브락삭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꿈들 중의 단 하나도 내 생각의 한 조각마저도 내게 순응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불러들일 수 없었으며 내 마음대로 색칠할 수도 없었다. 그것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했다. 나는 그것들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러나 나는 늘 외부 세계를 향해서는 굳건했다. 나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친구들까지 이것을 느끼고 은근히 존경의 눈길을 보내서 나를 미소 짓게 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다. 그저 그럴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번이라도 진짜로 살아보고 싶었다. 세상에 내 안의 뭔가를 꺼내 보이고 세상과 진짜 얽혀서 다퉈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저녁의 거리를 산책하다가 여러 번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끝내 한밤중까지 헤매고 다닐 때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만의 애인과 마주치겠지. 다음 골목 모퉁이에서는 만날 수 있겠지. 다음 창문에서 그녀가 나를 부르겠지 하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때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어서 나는 자살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다. 피난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왔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발견한 것이라면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의 필사적인 소원이 필연적으로 그것으로 이끈 것이다. 나는 시내를 걷다가 두세 번쯤 교회의 조그만 교회에서 울려놓는 오르간 소리를 들었다.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그 앞을 지나다 오르간 소리를 들었다. 바흐의 곡이 연주되고 있었다. 교회 문은 잠겨 있었다. 골목에 행인이 거의 없어서 나는 외투깃을 올리고 교회 옆 길가의 바위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좋은 오르간이란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 연주는 신비하고 독특했다.
높은 수준의 개성적인 의지와 인내를 표현하는 훌륭한 기도처럼 울려 퍼지는 대가의 솜씨였다. 오르간 연주자는 이 음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았어. 마치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이 보물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두드리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나는 연주의 기교는 잘 몰랐지만 영혼의 진실한 표현은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쉽게 이해했고 음악을 내면으로 아주 분명하게 느꼈다. 바흐 다음에 공명을 모르는 현대음악이 연주되었다. 레그인 듯 했다. 교회는 완전히 어둠에 덮였고 옆집 창문에서 새어놓는 희미한 빛이 전부였다. 나는 연주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고 연주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려고 교회 앞을 서성였다. 그는 젊었지만 적어도 나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다부진 체구에 통통했다. 그는 마치 기분 나쁜 사람처럼 성급한 발걸음으로 힘차게 그곳을 떠났다. 그 이후 나는 때때로 저녁 무렵에 그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주변을 배회했다. 한 번은 문이 열려 있길래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오르간 연주자가 위층에서 가물거리는 가스등 밑에 연주하는 것을 추위에 떨며 반시간 동안이나 행복하게 들었다. 그의 연주에서 그의 이야기만 들렸던 것은 아니다. 연주되는 모든 음들이 서로 인연이 닿아 있고 남 모르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곡이 종교적이고 헌신적이고 경건했지만 일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신자나 목사들처럼 경건한 것이 아니라 중세 순례자나 탁발승들처럼 경건했고 모든 종파를 넘어서 존재하는 세계 감정을 향한 물불 가리지 않는 헌신처럼 경건했다. 바흐 이전의 거장들의 곡과 옛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곡이 자주 연주되었다. 그 곡들 속에서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들렸는데 바로 음악가의 영혼에 담긴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동경, 세계의 가장 내밀한 포착, 세계로부터의 가장 난폭한 분리,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타들어가는 듯한 심취, 헌신의 도취, 불가사의한 것을 향한 깊은 호기심 같은 것들이었다. 언젠가 나는 그 오르간 연주자가 교회를 났을 때 몰래 따라갔다. 그가 시내 변두리에서도 멀리 떨어진 작은 술집으로 들어가길래 나도 나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따라 들어갔다. 나는 이 술집에서 비로소 그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검정 펠트 모자를 쓴 채 와인 한 병을 앞에 놓고 조그만 홀의 구석 탁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못생겼고 다소 야성적이며 탐구적이고 굳은 표정에 집요하고 의지에 차 있어 보였지만 입가장자리에는 아이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 남아 있었다. 남성적이고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모두 눈과 이마에 모여 있었고 안정감 없는 허간에는 부분적인 연약함과 섬세하고 불완전함이 함께 깃든 얼굴이었는데 우유부단해 보이는 턱은 눈초리에 대한 이율 배반인 양 소년처럼 느껴졌다. 특히 내 마음에 든 것은 긍지와 저기에 가득 찬 암갈색 눈동자였다. 나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 안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다. 그가 나를 쫓아버리려는 듯이 노려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성이 나서 투덜거릴 때까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대체 왜 그리 기분 나쁘게 사람을 노려보지? 내게 무슨 용건이라도 있는 거요? 아니요, 특별히 원하는 건 없습니다. 난 당신에 관해 이미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는 이 말을 찌푸렸다. 당신도 음악광이요? 음악에 미친다는 건 내가 보기엔 구역질나는 짓이요. 나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종종 당신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저쪽 교회에서요. 나는 당신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뭔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서 당신의 연주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난 언제나 교회 문을 잠그는데 얼마 전에 한번 잠그는 것을 잊으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보통은 밖에 서서 듣거나 모퉁이 돌에 앉아서 들었답니다. 그랬소? 그럼 다음번엔 들어오시오. 그게 훨씬 따뜻하니까. 그저 문만 두드려요. 그러나 힘차게 두드려야 할 거요. 내가 연주하지 않을 때 말이요. 그런데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소? 아주 젊은 분이군. 김나지움 학생이나 대학생이겠지? 음악을 하시오? 아니요, 그저 듣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의 연주처럼 거침없는 음악, 듣고 있자면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잡아 흔든다고 느끼게 해주는 음악만요. 그런 음악을 즐겨 듣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과 무관해서일 겁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에 항상 억눌렸달까요?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혹시 당신도 신인 동시에 악마인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전 그러한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널따란 모자를 조금 젖히고 이마로 내려온 검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더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식탁 너머로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나직한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지금 말한 그 신의 이름이 뭐요?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 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름만 압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라고 불립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당신 누구야? 저는 김나지움 학생입니다. 어디서 아브락삭스를 알았지? 우연히요. 그는 테이블을 쳤다. 와인잔이 넘쳐 흘렀다. 우연이라니 이봐 헛소리 작작해. 아브락삭스는 우연히 알게 되는 이름이 아니라고. 내가 좀 더 이야기해 주지. 내가 좀 더 아는 게 있으니까. 그는 말을 멈추고 의자를 다시 뒤로 밀었다. 내가 기대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서 말고 다음에 이야기하지. 자, 이거나 드시오. 그는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더니 군밤 몇 개를 꺼내서는 내게 던져주었다. 나는 무척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말없이 그것을 집어먹었다. 그는 잠시 후 소곤거렸다. 그래,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지? 나는 주저없이 이야기했다. 난 고독했고 방황했어요. 그때 옛 친구가 생각났는데 난 그가 나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믿었거든요.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세계로 나오려고 하는 새였습니다. 그걸 그 친구에게 보냈지요. 제법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을 무렵 뜻밖에도 종이 쪽지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는데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다. 남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을 까서 술안주로 먹었다. 그가 물었다. 한 잔 더 하겠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술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는 다소 실망했다는 듯이 웃었다. 좋을 대로 해. 그 점은 나와 다르군. 난 여기 더 있을 테니 당신은 그만 가보시오. 다음번엔 그는 나를 옛날 골목의 낡고 웅장한 집으로 데려갔다. 위층으로 올라가니 크고 다소 어둡고 황량한 방에 피아노 외에는 음악에 관련된 것이 전혀 없었고 커다란 책장과 책상 때문에 학구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나는 감탄했다. 책이 참 많군요. 일부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왔지. 아버지의 집이니까. 젊은이, 난 부모와 함께 사는데 그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진 않겠네. 내 친구는 이 집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니까. 나는 소위 탈선한 자식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존경받는 이 시에서 손꼽히는 목사이자 설교가라네. 쉽게 말하자면 나는 재능이 있고 전도 유망한 후계자였는데 탈선하여 다소 정신이 돌아버렸다고들 하지.
신학생이었는데 국가시험 직전에 이 신성한 신학부를 팽겨쳤거든. 개인적으로야 여전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냈는가가 최고의 관심사니까. 그건 그렇고 현재는 음악을 하고 있으니 곧 자그마한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얻을 것 같네.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거지. 나는 서가의 책을 대충 훑어보았다. 조그만 탁상 램프의 희미한 불빛으로 보이는 것에 한해서 책들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표제를 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컴컴한 속에 벽 쪽의 방바닥에 엎드려 무언가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얼마 후 그가 나를 불렀다. 이리 오지. 이제 철학 시간을 조금 가지세. 그러니까 입은 닫고 엎드려 생각에 잠겨보는 거야.